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가운데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 원에 낙찰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 벽면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종 신도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2의 판교가 될 곳이라고 했고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신도시라며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떠들어댔죠. 저도 그 달콤한 말들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20년 동안 개인 택시를 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7억 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간 반복하며 한 푼, 두 푼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었죠. 하지만 상가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집을 담보로 상가 대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당시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20년간 제 생계를 책임져온 개인 택시 면허까지 2억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저축한 7억, 은행에서 빌린 6억, 그리고 제 생계 수단이던 개인 택시 면허 2억. 그 모든 것을 합쳐 15억 원을 손에 쥐고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이제 택시 안 몰아도 되겠어. 매달 임대보증금이랑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매달 들어올 임대료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에는 임차인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몇 달을 기다려도 임대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상가 앞을 지날 때마다 텅 빈 유리창만 저를 바라봤어요. 대신 은행에서는 매달 원리금 상환 고지서가 칼같이 날아왔죠.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까지 매월 지출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재산세, 관리비까지 더해지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1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연체 이자율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복리로 계산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보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대출 원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입해 주세요. 은행 직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어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들어올 거야라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결국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상가가 경매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됐을 때는 다음엔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유찰. 그때부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여섯 번째 유찰까지 보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제 상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일곱 번째 경매에서 드디어 낙찰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금액은 고작 5억 원이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 사이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15억 원을 들여 산 상가가 5억 원에 팔려나간 거예요. 순식간에 1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7억 원짜리 저축도, 6억 원짜리 대출도, 2억 원에 팔아버린 택시 면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제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제 신발 소리만 쓸쓸하게 들렸어요. 아, 정말 바보 같았구나. 20년 동안 새벽잠도 포기하며 모은 돈을 왜 그렇게 쉽게 날려버렸을까? 친구들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 분노와 후회, 그리고 허망함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60대에 개인 택시 면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인 제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기 전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실패담이 분명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60대에 접어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든든한 연금도 없었죠. 다만 20년 동안 개인 택시를 몰며 쌓아온 7억 원이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시동을 걸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출근길 승객들을 태우고 오후엔 병원 가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밤엔 술자리에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죠.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 장거리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하지만 빈차로 돌아오는 길은 늘 막막했습니다.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고 택시 할부금에 보험료까지. 그런 날이면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모은 돈이 바로 그 7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씩 쌓일 때마다 뿌듯했어요. 별다른 투자 지식도 없었지만 적금과 정기 예금만으로도 이만큼 모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남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리던 시절에도 저는 그저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저축하는 길만 알았습니다. 제겐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관리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내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줬어요. 자녀들 역시 아빠 덕분에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죠. 그 말들이 제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 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 너 아직도 택시만 몰고 있냐? 이 나이에 투자도 안 해보고? 적금만 넣고 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부동산이라도 하나 사지 그러냐? 그 말들이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제 가슴 속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아파트 몇 채를 사고 팔며 수익을 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강남 아파트로 2억을 벌었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상가 투자로 매달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나도 언젠가는 하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한 번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고 잘못되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7억 원이라는 노후 자산이 있었지만 앞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는 연 2%도 안 돼 1년에 고작 1천만 원 남짓한 수입. 퇴직 후 이 정도 이자 소득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게다가 택시도 언제까지 몰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제 자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커피 한 잔이 5천 원, 식당 밥 한 끼가 만 원을 넘나드는 세상에서 7억 원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주변은 다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노후 자산은 고작 7억 원, 이대로라면 생활비조차 빠듯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조금씩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죠. 정말 한 번쯤은 투자다운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 운명을 바꿀 동창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년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 7억 원. 그 돈이 제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불안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저녁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나 보였어요. 누군가는 강남 아파트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했고 또 다른 이는 분당 상가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주식 투자로 1년 만에 몇 억을 불렸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죠. 술잔이 돌 때마다 제 가슴은 점점 쪼여왔습니다. 모두가 자산을 불리고 있는데 저만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7억 원이라는 노후 자산조차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여태 뭐 했냐? 아직도 택시만 몰고 있냐?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 같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식당 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나도 모은 돈은 있어. 7억 정도는 쌓아놨다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마치 기회를 포착한 사업가처럼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야, 그 돈 그대로 묵혀두면 바보야. 세종 신도시 알지? 제2의 판교라고 나뉘잖아.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신도시야. 그 친구는 마치 저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라도 주는 듯 속삭였어요. 행정복합도시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 지금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전망들을 늘어놓았죠. 7억이면 부족하겠지만 집 담보로 상가대출을 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판교를 놓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술 기운이 오를수록 그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거들어 주었어요. 세종은 확실하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마치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무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실히 모은 7억 원의 노후 자산만으로는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그 친구가 제 옆에 다가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야,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투자 기회가 올 것 같냐? 60대 넘어서 택시 몰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제 현실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퇴직금도 연금도 없는 개인 택시 기사로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이상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2의 판교, 정부가 밀어주는 신도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7억 원이라는 제 노후 자산이 물가와 생활비 앞에서는 금세 무너질 모래성처럼 초라해 보였어요. 마치 퇴직 후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세종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정말로 모든 전망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운명을 바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노후 자산을 걸고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하려던 순간이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세종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마다 제2의 판교, 정부 지원, 투자 최적기라는 말들이 넘쳐났고 제 마음은 이미 반쯤 기울어 있었죠.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도착한 세종 신도시. 아직 공사 중인 건물들 사이로 펼쳐진 분양단지는 생각보다 웅장해 보였어요.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모형 도시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스타필드 입점 예정, 지하철 연장 확정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능숙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차트와 자료들을 들고 있었죠. 제 손에 화려한 브로셔를 쥐어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상가 자리는 코너에 위치해서 햇볕도 잘 들고 유동인구도 많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세 차익만 수억 원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전망이었죠.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자리가 평생 내 노후 생활비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금 부재로 불안했던 노후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건 7억 원뿐이었어요. 상가 가격은 15억 원이었고 8억이나 부족했죠. 직원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태연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집 담보로 6억 상가 대출을 받고 개인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제 인생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20년간 저와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택시만 몰고 있냐? 는 그 비웃음, 그리고 불안한 노후,
7억 원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눈앞의 화려한 조감도가 제 이성을 점점 마비시켰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부가 밀어주는 신도시인데 실패할 리 없어.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을 담보로 6억 원 대출을 받기로 했고 20년을 함께한 개인 택시 면허까지 2억 원에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아내에게는 차마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다는 말만 했죠.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며칠 후 모든 자금 조달이 끝났습니다. 평생 저축한 7억 원, 집 담보대출 6억 원,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판 택시 면허 2억 원. 총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죠. 계약서 앞에 앉아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한순간에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어요. 상가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달콤한 전망에 결국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직원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월세만 받아도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투자에 성공하는구나.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어요. 계약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매달 들어올 월세를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날 찍은 도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속 빛나는 도시와는 달리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참혹한 공실과 이자 독촉장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몇 달 동안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사 진척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매주 세종 신도시에 나가서 제 상가 자리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외벽이 올라가고 간판이 달리자 곧 임차인들이 몰려올 것 같았죠. 분양 사무실에서 보여준 화려한 모형도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준공일이 다가와도 제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임대 문의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어요. 첫 주, 둘째 주, 상가 앞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전단지만 덕지덕지 붙었을 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인근 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텅 빈 복도에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간판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복도에서 제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마치 제 노후 자산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밤이면 불 꺼진 상가들이 어둠 속에서 적막감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 속 번화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마주한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초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은행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변동금리로 받은 6억 원 대출의 이자가 매달 300만 원, 여기에 원금 상환분 200만 원,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합치니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임대 수입은 한 푼도 없는데 말이에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제가 20년간 모은 노후 자산 7억 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차인 알선을 부탁해봤죠.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들어올 거예요. 요즘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곧 좋아질 겁니다. 직원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종 신도시 전체가 예상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고 상권 형성도 더디기만 했어요. 공실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가 모은 7억 원은 이미 투자금으로 들어갔고 집도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20년간 모은 노후 자산을 허공에 던져버린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목을 조여왔어요. 아내는 제가 밤새 뒤척이는 걸 눈치챘습니다. 조용히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월세가 들어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밤잠을 설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3개월, 4개월. 시간은 흘러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다른 상가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공실률이 높았어요. 제가 투자한 상가 단지 전체가 거대한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직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고객님, 이번 달 상환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입해 주세요. 그 순간 제 평생 처음으로 연체라는 단어가 제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연체? 그 차가운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한 번도 돈을 늦게 갚아본 적 없던 제가 연체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투자 실패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달콤했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연체가 시작된 뒤부터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던 정중한 목소리가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객님, 이대로 연체가 이어지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법적 절차라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달에 8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던 상환금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연체 이자가 매달 3%씩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원금은 갚기는커녕 이자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이었어요. 택시 면허까지 팔아버린 저는 다시 개인 택시를 몰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회사 택시 기사로 들어가야 했는데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월 2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예전 개인 택시 때는 월 400만 원은 벌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퇴직 후 생계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8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가정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보며 눈치를 살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아들도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신 거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이면 불 꺼진 상가 건물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달리 유리창만 덩그러니 비추는 그 건물은 제 노후 자산과 희망이 통째로 비어버린 모습 같았어요. 이웃들에게도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는 연락조차 피했고 가끔 골목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물어올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어요. 요즘 투자 잘 됐냐? 세종 신도시 대박 났다던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래라고 얼버무렸어요. 친구들이 추천했던 그 투자는 제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정작 그 친구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바쁘다며 피하기만 했어요. 연체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고 은행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생활비와 의료비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성실하게 살아온 게 왜 이렇게 된 걸까? 거울 속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는 시꺼먼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제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노후 파탄으로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결국 은행의 경매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경매 예고장을 손에 쥐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류 한 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담보물 경매 예정, 세종 신도시 그린플라자 상가. 차가운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린플라자. 제가 15억 원을 쏟아부어 샀던 그 상가가 이제 경매에 나간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이자라도 낮춰달라고 간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연체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조정이 어렵습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제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였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매일 우편함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매 진행 안내문과 채권 추심 통보서가 번갈아 도착했어요. 혹시 임차인이 들어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경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입찰은 유찰. 아무도 제 상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유찰. 입찰 가격은 15억에서 12억, 10억으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가대출 이자와 연체금은 복리로 불어났고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회사 택시로 벌어들이는 월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유찰이 계속될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절망에 빠졌어요. 상가 가격이 떨어질수록 제가 갚아야 할 빚은 더 커지는 거였거든요. 일곱 번째 경매날, 저는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이번에는 입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고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린플라자 상가 5억 원에 낙찰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7억 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6억 원, 눈물을 머금고 판 택시 면허 2억 원, 총 15억 원을 쏟아부은 상가가 고작 5억 원에 팔려나간 겁니다. 10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제 노후 자산이, 제 꿈이, 제 희망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 사이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손에 남은 건 경매 확정서와 남은 빚, 그리고 끝없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5억 원으로는 15억 원의 투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수억 원의 빚이 남아 매달 채권 추심 전화가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개인 택시 면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인데.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지만 그 따뜻함조차 제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가족의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까지 위험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20년간 모은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 신도시 그린플라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종 신도시 그린플라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15억 원을 잃으면서도 제 곁에 남아준 건 가족뿐이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줄 때 느껴진 따뜻함, 아들이 괜찮다며 보여준 걱정, 어린 눈빛이야말로 진짜 노후 자산이었죠.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나 친구들의 자랑이 내 노후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건 확실한 연금, 꾸준한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을 줄이고
삶을 단단히 지켜내려는 태도였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안전한 적금과 예금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던 거죠. 저는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남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했으니까요. 매달 200만 원의 월급으로는 빠듯하지만 최소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비를 걱정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한 투자로 모든 걸 잃을 위험은 없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내 분수에 맞는 삶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안전한 삶이 최고구나.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은 뒤에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는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요. 노후 자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안정과 건강,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투자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저처럼 욕심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꼭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 수익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광고나 전망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빚을 갚고 가족과 건강하게 살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려고요.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는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적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만으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밥상 위에 고기 반찬입니까? 아내와의 여행입니까? 아니면 자식들 앞에서의 체면입니까? 2025년의 가을,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전철 안에는 퇴직자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연금 지급일이 표시된 달력을 훑어봅니다. 표정은 다 다르지만 눈빛은 같습니다. 불안, 계산, 그리고 체념. 한때 그들은 이름 앞에 과장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젠 그 이름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278만 원, 122만 원, 54만 원. 이 숫자들이 그들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퇴직 이후 남은 인생을 숫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평범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들. 그들 중 한 사람,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남자, 김용섭. 69살,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계산으로 시작합니다. 전기요금 12만 원, 가스비 8만 원.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당뇨 약가, 보험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까지. 숫자는 줄지 않고 한숨만 늘었습니다. 그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둡니다. 매달 25일 연금 지급일. 그날은 유일하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다시 한 달을 버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 아버지는 예단 1,000만 원 내셨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47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청첩장과 계산기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 위로 떨리는 손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 날, 예식장 복도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봉투를 꺼내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후 자금 대신 전세 보증금 반환에 썼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잠이 들었고 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위에 숫자 0이 깜박였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는 걸까? 그는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5일. 그날이 오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엔 그 숨도 늦게 올지 모릅니다. 연금으로 한 사람 먹여 살리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는 그 돈으로 세 사람을 버티게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최만호 68. 30년 동안 주물 공장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 그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210만 원. 그 돈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손자 한 명을 키웁니다. 아들은 2해 전 식당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손자를 맡길 곳이 없어. 그때부터 이 집은 세 식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새벽 5시, 최 씨는 아침부터 도시락 2개를 쌉니다. 하나는 손자, 하나는 자신 몫입니다.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라면. 애가 먹을 건 챙겨야죠. 그는 늘 그 말을 먼저 합니다. 아내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약값만 매달 8만 원. 연금 210만 원에서 공과금, 관리비, 식비를 빼면 남는 건 40만 원. 그래서 그는 매주 이틀씩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무릎이 시리면 쉬고 나아지면 또 나갑니다. 쉬면 불안하고 일하면 아픕니다. 손자의 운동화를 사줄 돈이 모자랄 때면 그는 잠깐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있냐? 그 물음은 한숨이 되어 사라집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3가지뿐입니다. 김치, 계란, 멸치볶음. 그걸로 한 주를 버팁니다. 손자는 그 반찬으로 밥을 2그릇 먹습니다. 할아버지 밥 진짜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밤이면 그의 무릎은 얼음주머니로 감싸져 있습니다. 잠결에도 손자의 기침 소리에 눈이 떠집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마트 대신 편의점을 갑니다. 컵라면, 우유, 그리고 손자 과자 한 봉지. 그게 이 집의 특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연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연금에 매달려 사는 거죠. 그의 지갑에는 택배 현금 수입 5만 원짜리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 주 약을 사고 다음 주엔 손자 학용품을 삽니다. 생활은 늘 계산 위에 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손자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작아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버텨야지. 2025년의 어느 밤 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 꺼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수없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창문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처럼 사는 거겠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산 감천동의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창문을 흔들며 그의 방 안에 작은 종이 영수증 하나를 날려 넣었습니다.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그는 웃으며 그 종이를 다시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 그날까진 버텨야지. 광주 북구 용봉동 버스 종점 근처 오래된 4층짜리 빌라. 그곳 2층에 박정임 72살 여인이 삽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2그릇을 놓습니다. 습관처럼 젓가락을 2짝 놓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걸. 남편은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국민연금 160만 원이 둘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사고 관리비를 내고 가끔은 시장에서 조기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늘 같은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다행이죠. 그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여름 남편은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이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남편 연금은 이번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걸려 이해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이 0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엔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 3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미역국, 김치.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대로 놓았습니다. 그날 밤 테이블 위에 흰 서류가 한 장 놓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 창구에서 그녀는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은 말했다. 남편분 연금이 끊기셨으니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충족?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어둡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이 아직 방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옷깃을 만졌습니다. 섬유유연제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 속에서 그녀는 그가 살아있던 시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임아, 연금날이야. 나가자, 시장이나 보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후 생계비 평균 314만 원 필요? 그녀는 텅 빈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160만 원으로 살아요. 아니, 이젠 그것도 없네요. 박정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없습니다. 연금도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25일 빨간 동그라미. 그날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극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멈추면 인생도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현실이 먼저 오네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언덕 위 오래된 15층 아파트. 그곳 602호에 사는 남자 정혜수, 73. 그는 평생을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했다. 한때 서류 위에 결제 도장을 찍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손도장을 찍는다. 그가 받는 퇴직연금은 월 190만 원.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분당에, 딸은 의정부에 산다. 둘 다 아빠, 생활비는 괜찮지? 묻지만 정혜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한다. 그럼 연금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이번 달 관리비는 28만 6천 원, 도시가스 12만 원, 전기요금 10만 3천 원, 공과금만 50만 원이 넘었다. 연금의 4분의 1이 집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는 장부를 펼쳐 계산기를 눌렀다. 식비 30만 원, 보험료 11만 원, 약값 7만 원, 통신비 5만 원. 이상하네. 숫자는 똑같은데 돈이 줄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창밖에는 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곳에선 관리비만 50만 원이란 소문이 들려왔다. 내가 거기 살던 시절이 있었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전 아내 제삿날이었다. 그는 분당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에 좀 들릴 수 있겠니? 밥 같이 먹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이번 주는 애 학원 때문에 힘들어요. 다음 주에 봬요. 그 말이 끝난 뒤 정혜수는 식탁 위 제사상을 혼자 치웠다. 불 꺼진 부엌에서 그는 국 한 숟가락을 뜨며 중얼거렸다. 밥값은 연금으로 낼 수 있는데 외로움은 카드로도 못 갚네. 다음 날 우편함에 3장의 종이가 꽂혀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보험 안내문,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금액 43만 7천 원.
그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재산도 아닌데 왜 세금은 그대로일까? 그날 저녁 그는 은행 창구를 찾았다. 통장 잔액 21만 8천 원. 창구 직원이 물었다. 이번 달 납부는 자동이체로 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웃었다. 자동이체요? 그럼 통장도 자동으로 마이너스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분식집 앞을 지나쳤다. 오뎅 한 꼬치 1,500원, 떡볶이 3,000원. 아내와 손잡고 사 먹던 시절엔 둘이 10,000원이면 배불렀다. 이젠 혼자라도 비싸다. 그는 문득 통장 속 숫자를 사람처럼 떠올렸다. 얘가 잘하면 좋을 텐데 매달 태어나자마자 죽네. 밤이 깊었다. 정혜수는 전등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관리비 고지서가 쥐어 있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매달 싸우는데 이길 방법이 없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연금은 여전히 190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 190만 원은 그의 인생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달력을 봤다. 25일, 붉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한 줄을 적었다. 다음 달엔 어디를 먼저 줄일까? 대전 둔산동. 한때 번화했던 상가 거리 끝, 문 닫은 식당 간판이 줄지어 있다. 그 사이에 은경인의 분식이라 적힌 희미한 간판이 남아 있었다. 그곳이 박은경, 69의 식당이었다. 그녀는 25년을 불판 앞에서 살았다. 손끝은 늘 화상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사람은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게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공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겼다. 가게는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120만 원.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혼자다. 처음엔 괜찮았다. 점심 한 끼는 김밥, 저녁은 미역국.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주방에서 오래 서 계셨으면 허리 디스크 있으실 거예요.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수술비는 얼마나? 보험 없으시면 280만 원 정도 보셔야 합니다. 그 금액은 그녀의 2달치 연금. 그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손가락으로 통장 잔액을 세었다. 47만 원, 28만 원, 12만 원. 그 숫자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게 보였다. 그녀는 그날 퇴원했다. 수술을 미뤘다. 약으로 버텨볼게요. 의사는 눈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물 한 병, 남은 두부 반모,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가 있었다. 그녀는 약 봉지를 들고 속삭였다. 이게 내 저녁밥이네. 며칠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을 찾았다. 침, 부항, 물리치료. 그날 계산서는 42,000원. 그녀는 지갑을 열다가 손을 멈췄다. 다음 주에 올게요. 그 말 뒤엔 돈이 생기면이란 말이 숨겨져 있었다. 퇴직 전 함께 일하던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배님, 요즘 잘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그녀는 밝게 말했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약통을 열었다. 그 약 중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수면제였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자막이 흘렀다. 노인 의료비 5년 새 38% 급등. 그녀는 뉴스 앵커의 말 대신 약봉지 속 알약을 세기 시작했다. 오늘은 한 알만 먹자. 내일 또 아플 테니까. 그날 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흘러들어왔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몸이 무너지면 돈도 같이 무너지는구나. 인천 부평구 삼산동.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오래된 연립주택 3층. 그곳에 한도윤, 76살 노인이 혼자 산다. 공장에서 40년 일했고 지금은 국민연금 160만 원이 그의 전부다. 그의 하루는 고요했다. 아침 8시 TV를 켜고 라디오를 동시에 튼다. 소리가 2개나 있어야 덜 외롭다. 냉장고엔 반찬이 3가지뿐이다. 김치, 단무지, 그리고 삶은 계란 2개. 혼자 먹으니 오래가네. 그는 혼잣말로 웃었다. 둘째 아들은 군인이었다. 셋째는 택배 일을 한다.
둘 다 설날에만 얼굴을 본다. 큰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는 가끔 메신저로 사진을 받는다. 아빠, 우리 잘 지내요. 그 사진 속엔 언제나 밝은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에는 읽음 표시만 남는다. 25일 연금이 들어오는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은행에 들렀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 그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아직은 나도 살아있네.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식빵 한 봉지를 샀다. 점원이 물었다. 봉투 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늘은 나 혼자라. 그 대답에 점원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냐? 아, 아버지. 지금 배송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짧았다. 그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나중이란 말이 늘 없음으로 끝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는 배달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반찬 좀 보냈어요. 아들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열었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그리고 쪽지 한 장.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는 그 김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사람은 안 오고 김치만 오네. 밤이 되자 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전화 목록을 넘기다 멈췄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한 달 전 관리소장이었다. 어르신, 세탁 실수도 좀 아껴 써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요. 나 요즘은 빨래도 줄었어요. 이따금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젊은 부부와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TV 볼륨을 조금 높였다. 그 소리를 덮을 만큼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 창문엔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 불빛이 마치 사람들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잠시 켜졌다가 금세 꺼지는. 그는 달력 앞에 앉았다. 25일 동그라미.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전화는 오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돈은 온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밤이 깊었다. 그는 TV를 끄고 창문을 닫았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그리고 나. 그는 조용히 따라 불렀다. 그대는 가고 나는 남았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연금으로 산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다는 뜻일까? 그 물음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침이 오면 또 달력에 새로운 동그라미를 그릴 것이다. 2025년 12월 25일. 달력엔 모두가 기다리던 붉은 숫자가 찍혀 있다. 연금 지급일. 그날은 누군가에게 생일 같고 누군가에게는 숨을 고르는 날이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세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 평택 김용섭, 70세, 전직 교사. 아침 7시 40분. 김용섭은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계산기를 꺼냈다. 전기요금 11만 8천, 보험료 22만, 아내 약값 9만 5천. 그의 손끝이 멈춘 곳은 식비였다. 이건 줄이면 안 되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다. 국민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오늘은 밥에 고기 좀 넣자.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냉장고엔 달걀 2개와 양파 1개뿐이었다.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오늘 장 보러 가지 말자. 내일은 더 쌀 수도 있다. 그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부산 최만호, 68세, 전직 공장 근로자. 부산 감천동의 아침은 여전히 눅눅했다. 최만호는 손자의 도시락을 싸며 작은 라디오를 켰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금 지급일. 그는 피식 웃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크리스마스야? 그는 통장을 확인했다. 210만 원. 손자의 학원비와 공과금을 제하니 남은 돈은 36만 원이었다. 그는 손자의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 덜 힘들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몰랐다. 그날 저녁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샀다. 점원이 물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광주 박정임, 72세, 무직. 광주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박정임은 남편의 낡은 머그잔에 물을 따랐다. 그 잔은 아직도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연금 대신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 47만 1,200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단 뜻이겠지. 그 말은 울음 같았지만 울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켜고 담요를 덮었다. TV 속 뉴스가 흘러나왔다. 올해 노인 빈곤율 여전히 OECD 1위.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통계 말고 사람 얘기를 해줘야지. 밤새 도시 한하늘. 그날 밤 평택의 김용섭은 가계부를 덮었다. 부산의 최만호는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광주의 박정임은 전등을 끄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오늘도 연금으로 버텼다. 하늘은 같은 구름 아래 있었다. 그 구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렀다. 어쩌면 그들의 한숨이 바람을 타고 이어진 걸지도 몰랐다. 그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달력의 25일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한 달 더 버텨야지. 연금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 같은 돈, 같은 날짜, 같은 한숨. 그들은 서로 몰랐지만 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하늘엔 불꽃이 터졌고 도시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어디선가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TV를 보고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려한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평택 김용섭. 그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찢으며 중얼거렸다. 또 한 해 버텼네. 그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아내 병원비 8만, 전기료 12만, 식비 35만.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은 건 사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의 결혼식 날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행복해라.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나도 행복해야지. 부산 최만호. 최만호는 새벽 배송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손자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도 얘가 웃으면 하루가 덜 힘들다. 그는 가끔 생각한다. 내 연금이 애한테 밥을 먹인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창밖엔 폭죽이 터졌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웃었다. 연금이 아니라 이 녀석 웃음이 내 힘이네. 광주 박정임. 박정임은 남편의 사진 앞에 작은 초를 켰다. 당신, 또 새해가 왔어요. 그녀는 한동안 불빛을 바라보다 손으로 초의 불을 껐다. 이젠 괜찮아요. 이 돈으로라도 버티면 내 몫은 다 한 거죠. 그녀는 문득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정임아, 연금날이다. 오늘은 따뜻한 국 끓이자.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통장 속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비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연금으로만 살고 있지 않았다. 연금은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 다만 버틸 시간을 준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연금이다. 박정임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이웃집 할머니랑 김치 나눠 먹음.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났다. 김용섭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다. 다음엔 내가 올라갈게. 최만호는 손자에게 물었다. 새해 소원이 뭐냐? 할아버지 오래 살아.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불빛이 사라지고
도시가 조용해졌다. 달력의 첫 장엔 다시 붉은 동그라미 하나. 25일 연금 지급일. 하지만 이제 그 동그라미 옆엔 조용히 글씨 하나가 더 적혀 있었다. 사람과 함께 살기. 연금은 숫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의 봄날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태양광 사업에 3억을 투자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과 밭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날 우편함에는 붉은 글씨가 찍힌 봉투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자, 연체, 담보압류 예정, 부채 상환 독촉.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자 218만 원. 그 금액은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강원 원주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64세 박형수입니다. 아내와 함께 인삼과 감자를 키우며 비 오면 하늘을 보고 해 뜨면 논을 살피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몸은 늙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아이들은 다 출가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낡은 트럭 한 대와 부모님이 남겨주신 논과 밭, 그리고 퇴직금 1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농사 접고 편히 사셔야죠. 요즘은 햇빛으로 돈 법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햇빛으로 돈을 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이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줍니다. 보조금도 있고 세금 감면도 있고 전기만 잘 팔면 월 300은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보여준 자료에는 국가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 몇몇이 이미 설치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햇빛이 곧 연금이라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엔 이런 계산이 돌았습니다. 퇴직금 1억에 대출 2억만 보태면 이젠 손에 흙 안 묻히고 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인생 처음으로 펜을 잡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식탁을 치우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확실한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 그 짧은 대답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 차량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논마다 철제 구조물이 세워지고 햇빛을 반사하는 검은 패널이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시대를 따라가는구나. 허리 굽히던 날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치비 3억 원, 대출금 2억 원. 그 숫자가 그땐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조차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큰일을 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첫 달 통장에 찍힌 숫자는 256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진짜 들어왔네. 그날 저녁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밤에는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쳐보며 내가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입금액은 2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달엔 148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상하다. 발전량은 그대로였는데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그래프는 오르는데 통장 숫자는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구조물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딸깍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는 신호였다는 거요. 햇빛은 여전히 내리쬐었지만 그 빛은 이제 제게 돈이 아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여름이 끝날 무렵 찾아왔습니다. 그해 8월 발전량은 오히려 최고치였는데 정산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256만 원이던 첫 달이 148만으로 이제는 93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발전량 정상, RC 하락.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수입만 줄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RC가 좀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늘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곧 회복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때는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침몰 직전의 배 안에서 들리는 잔잔한 음악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식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놨습니다. 이자만 내도 빠듯해. 저는 대답 대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보조금 확대, 녹색 성장, 모두 희망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며칠 뒤 이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수익 좀 떨어졌다면서요? 괜히 불안해 마세요. 다들 그런다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다들 그런다는 말, 그건 곧 아무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RC가 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니 태양광 발전소 가중치 제도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수익이 반토막 난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제가 투자한 건 햇빛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었다는 걸. 컨설턴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엔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 위로 철제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반짝임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그게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쇠붙이의 감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만 봐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전화 또 안 받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식탁 위엔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에 구조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누군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넌 속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구조물 아래를 걸었습니다. 철제 기둥 아래에 제 인생이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는 수익이 반토막 났다고 했고
누구는 대출이자 못 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오? 보조금 줄인다는 말이 있던데. 대화는 점점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태양광을 올릴 때 웃던 얼굴들이 이젠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전기료 명세서를 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일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남의 말만 믿은 죄, 설명서 한 장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과 밭을 잃은 죄, 그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버텨야 하는 일이란 걸요. 아직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잠깐 흔들릴 뿐이라 믿었습니다. RC는 다시 오를 거고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정산 금액은 또 떨어졌습니다. 86만 원. 은행 이자는 21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곧 회복되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말을 비웃듯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형수 씨, 이자 자동이체가 미납됐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14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지난달 생활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가, 전기요금 약값, 끝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광 이자 218만. 그 한 줄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던 패널들이, 밤엔 검은 유리 조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그 아래에 내 인생이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붙은 공고문을 봤습니다. 태양광 보조금 축소 및 신규 지원 중단.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조금이 줄면 수익은 더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RC뿐 아니라 S&P, 그러니까 전기 판매 단가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전량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는 가격이 낮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뉴스에서 그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사기 혐의로 수사. 화면 속 회사 간판이 내 계약서에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모든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음. 그 조항이 눈에 박혔습니다. 설명서 한 장, 사인 한 번으로 저는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정부가 손 놓진 않겠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이미 같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밥상은 점점 단출해졌고 전기밥솥 대신 작은 냄비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죽 끓였어. 그 말이 미안해서 숟가락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건 쌀죽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전기량 앱을 켰습니다. 그래프는 정상인데 돈은 줄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란 걸요. 태양은 매일 떴지만 그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납입이 지연되면 담보 설정이 강화됩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과 밭, 그게 담보였습니다. 그걸 잃는다는 건 제 인생의 뿌리를 뽑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논은 팔지 말자. 거기 당신 부모님 계시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논 위에 세운 철 구조물이 이젠 부모님 묘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패널 위에 희미한 반사광이 일렁였습니다. 그 빛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무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입금 알림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문자만이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오지 않았습니다. 수익 정산일이었는데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8,000원. 그 아래엔 자동이체 예정일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218만 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벌어야 할 돈이 아니라 이제는 매달 내야 할 벌금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버티면 괜찮아진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버티는 동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RC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S&P, 그러니까 전기 판매 단가도 하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축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제 인생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닫았습니다. 태양광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젠 말도 하기 싫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구조물 아래에서 각자의 빚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조차 미안해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자 낼 수는 있겠지?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말 대신 물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더 뜨거웠습니다. 저녁이면 구조물에서 들려오는 쇠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짤깍 짤깍. 그건 마치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소리. 매일 밤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2번째 경고장이 왔습니다. 연체 2회 담보 경고. 서류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 자산 회수 절차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의 끝을 선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몰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낡은 옷과 이불이 쌓였고 장롱 위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속에는 아마 이사 준비 서류가 들어 있었겠지요.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전기는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의 무지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괜찮아? 엄마가 목소리가 좀 힘이 없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에게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잘 버티고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노는 지킬 수 있겠어?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노는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 사실이 제 자신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패널 위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아래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던 그것이 이젠 제 실패의 기념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쇠기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하지만 그 말 뒤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엔 국민은행 자산관리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담보자산, 경매 절차 개시 예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논과 밭, 부모님이 평생 땀으로 일군 그 땅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담보를 잡혔고 이젠 그 손으로 그 땅을 잃게 됐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 하나,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밥그릇 속에서 논의 흙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 냄새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구조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쇠와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그게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쾅쾅.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 날 컨설턴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합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선 이미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빈 사무실엔 버려진 커피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은 건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는 걸요. 그 말 한마디에 3억을 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땅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형수님, 지금 상황에선 이자를 감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 뒤엔 숫자가 따라왔습니다. 원금 2억, 연체이자 포함 총 2억 3,400만 원.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명함만 두고 갔습니다. 명함 위에는 채권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내가 모아둔 거야. 봉투 안엔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마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님도 경매 들어간다더라.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한때 선구자라 불리던 제가 이젠 경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논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패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풀을 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사하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딸들이 뛰놀던 마당, 그늘 아래 있던 감나무, 모두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야 한다는 말이 죽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행 봉투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경매 개시 통보. 그 글자가 마치 제 이름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사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세상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방문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담보자산 경매 개시 결정 통보. 도장 선명한 붉은 글씨가 제 이름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였습니다. 논도 밭도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걸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아프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 앞 마당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논 너머로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그 쇠덩이가 이젠 달빛 아래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는 자랑이던 풍경이 이젠 처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경매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식당에 앉아도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박 형님도 결국 그 말의 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이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현관 앞에서 그녀를 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은 조용히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내, 딸, 그리고 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지키지 못했다. 그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딸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돈 조금 있어. 이걸로 이자라도.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너희 돈은 손 떼지 마.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리조각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자꾸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끝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잡초를 뽑으면 죄책감도 함께 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마지막 통지가 왔습니다. 입찰 예정일 6월 14일. 그 날짜가 제 인생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사 가면 감나무 가지 하나 가져가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패널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쇠기둥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냉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탓할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은 잠이 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새벽 첫 새가 울었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패널 위로 번졌습니다. 그 빛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게 공포였습니다. 빛이 뜰수록 이자는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비운 날은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트럭 위엔 세 박스의 짐이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냄비 하나. 아내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그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됐어. 가자.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패널이 세워진 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에 패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걸 믿었니? 그 순간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을 더 보고 있으면 다시는 앞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새로 얻은 전셋집은 읍내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 담벼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 안 새니까 됐어.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양손엔 반찬이 담긴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김치랑 된장이야. 조금이라도 드세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어. 이젠 진짜 쉬어야 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낡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은행 서류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표라고 적힌 종이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펜을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젠 됐어. 우린 아직 둘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억을 잃었지만 그녀는 제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한때는 그 빛을 돈이라 믿었습니다. 이젠 그냥 빛이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읍내 마트 근처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다시 잡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건 내 노동이니까. 그 단순한 생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퇴근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며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패널 위에서 반사되던 빛과 달랐습니다. 이건 따뜻했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저 사람 사는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작은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괜찮아. 땀 좀 흘리니까 오히려 좋더라. 그 말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뭔지.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손가락 끝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줌의 온기가 3억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안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퇴직금 1억, 대출 2억, 총 3억을 들여 시작한 태양광 사업은 결국 제 삶의 햇빛을 가렸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건 안전한 투자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말이 가장 달콤했지만 결국 가장 위험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엔 0이 남았고 노는 제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다시 흙을 만집니다. 그 손끝의 감촉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작은 빌라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던 겁니다. 세상엔 완벽한 수익도 절대 안전한 투자도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번 돈을 지킬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땅을 팝니다. 인삼 대신 채소를 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삶의 무게니까요. 가끔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님,
아직도 그 구조물 남겨두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응, 그대로 두었어. 그 쇠기둥은 제게 부끄러움의 기념비이자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의 증거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제게 말하는 듯합니다. 조심해라. 다시는 빛에 눈 멀지 마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납니다. 아내는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딸은 주말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남은 인생의 수익입니다. 당신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의심하세요. 세상에 안전한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후회는 뒤늦게 오지만 배움은 평생 남습니다. 그게 제가 3억 원으로 배운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말려주세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